한 총리의 발언 한마디가 아시아 공급망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였습니다. 대만이 침공당하면 일본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이 전례 없는 폭탄 발언에 중국은 즉각 분노로 화답했습니다. 단돈 1억 4천만 원,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에 불과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꺼내들었고 그 끝을 노골적으로 일본 본토를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하늘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공급망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미사일 한 발보다 반도체 소재 한 방울이 더 치명적이었을까요? 2025년 초 세계 반도체 핵심 소재 시장의 70%를 움켜쥔 일본이 중국행 밸브를 잠갔습니다.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였죠. 거대한 대륙의 반도체 공장들은 산소호흡기를 뗀 환자처럼 하나둘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 열어젖힌 동북아 지형의 균열, 그리고 그 틈새에서 쏟아지는 부의 이동 경로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초 동북아시아의 하늘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를 꺼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일본은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군사적 개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전후 80년 가까이 평화헌법의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온 일본으로서는 전례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외교관은 술렁였고 베이징의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발언 사흘 만에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상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궤적이었습니다. 영상 속 미사일은 동중국해를 가로질러 일본 본토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례훈련이라 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였죠. 더 흥미로운 건 이 미사일의 가격이었습니다. 추정 제작 단가 약 1억 4천만 원. 서울 강남의 중형 아파트 전세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일본 열도 전체를 긴장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 무력 시위의 이면에는 중국의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쏠 수 있어도 반도체는 만들 수 없는 현실. 첨단 무기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을 여전히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베이징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도쿄와 베이징 사이의 신경전은 갈수록 첨예해졌습니다. 양국 외교부는 연일 성명을 주고받았고 각국 언론은 신국 언론은 신냉전의 서막이라는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을 뒤흔든 건 미사일도 성명서도 아니었습니다. 도쿄 시내 한 소재 기업 본사에서 조용히 내려진 한 통의 지시. 바로 중국행 출하를 멈추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갈랐지만 진짜 칼날은 땅 위의 물류 창고에서 꼽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제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도 관보 게재도 없었죠. 그러나 반도체 업계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캐논, 니콘, 도쿄 일렉트론, 시네치 화학, 일본을 대표하는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이 하나둘 중국행 선적을 보류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핵심은 포토레지스트였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서 빛의 반응에 패턴을 만들어내는 감광액. 이 물질 없이는 아무리 비싼 장비를 들여놔도 칩 한 장 찍어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을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 점유율 70% 이상. 특히 EUV 공정에 쓰이는 최첨단 제품은 사실상 일본 외에는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목줄이 잡힌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리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어 SMIC나 CXMT 같은 자국 반도체 기업을 키워도 핵심 소재가 끊기면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포토레지스트는 비추기 어렵습니다. 유통기한이 짧고 공정마다 맞춤 제작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재기에 둘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일본이 밸브를 잠그는 순간 중국 반도체 라인은 서서히 질식하기 시작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도쿄의 움직임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어 있는 틈을 노린 겁니다. 장비는 이미 들여온 것도 있고 우회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재는 다릅니다.
매주 공급받아야 라인이 돌아갑니다. 일본은 미국이 놓친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베이징의 반도체 굴기는 야심찬 청사진 위에 세워졌습니다. 2025년까지 자금률 70% 달성. 정부는 수백조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었고 SMIC와 CXMT 같은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생산 라인을 늘려갔습니다.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추격하겠다는 포부가 뚜렷했습니다. 허베이성과 장수성 일대에는 새 팩 공장들이 속속 올라갔고 현지 언론은 반도체 대장정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발 소재 차단은 이 청사진에 치명적인 구멍을 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수율이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서 수율은 곧 수익입니다. 웨이퍼 한 장에서 양품이 몇 개 나오느냐가 원가를 결정하니까요. 소재 품질이 들쭉날쭉해지면 불량률이 치솟고 공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CXMT의 경우 신규 디램 라인 가동이 예정보다 2분기 이상 밀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대체재가 마트에 안 타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내 포토레지스트 업체들도 있지만 EUV급 첨단 제품은 아직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최소 서너 해, 낙관적으로 봐도 수년은 걸린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습니다. 그 사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었고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업계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2019년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한국에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국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교적 빠르게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기술 축적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버티기에는 재고가 부족했습니다. 반도체 소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차이나런은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캐논이었습니다. 광둥성 주하이에 위치한 캐논의 프린터 공장은 한때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연간 수천만 대의 프린터가 이곳에서 생산돼 전 세계로 팔려나갔죠. 그러나 2025년 들어 이 공장의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라인은 아예 멈춰섰습니다. 캐논만이 아니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중국 내 가전 생산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과 인도로 라인을 옮기고 있었고 무라타 제작소는 핵심 부품 공장을 일본 본토로 되돌리는 리쇼어링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일본 기업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비용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사업 지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런 단위였죠. 이 흐름은 동북아 밸류체인의 구조적 해체를 의미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했고 일본은 핵심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은 그 중간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책임졌죠. 이 삼각 분업 체제가 아시아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엔진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국 업체들이 채워 넣을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도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 공장만 인수해봤자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숙련 인력의 공백도 컸습니다. 엑소더스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세계는 새로운 공급망 지도를 그려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일 갈등, 공급망 재편, 기업 철수, 국제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단골 소재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관점을 틀어야 합니다. 투자자의 눈으로 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으니까요. 먼저 반도체 시장의 지형을 다시 봅시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자급률 목표가 수년 이상 지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공급 과잉을 우려했던 시장의 셈법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가격 하락 압력이 줄어들고 마진은 개선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지점은
일본 소재, 장비 업체들의 행보입니다. 중국 시장이 막히면 이들은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고객이 누구일까요? 미국? 물론입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이 아직 부족합니다. TSMC와 삼성이 미국에 팹을 짓고 있지만 본격 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일본 소재의 최대 수요처는 여전히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첨단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는 나라는 사실상 둘뿐입니다. 대만과 한국.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처로 불안 요소가 있죠.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일본과의 관계가 최급속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로 꽁꽁 얼어붙었던 안보와 경제 협력을 축으로 해빙기를 맞은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기술력, 생산 능력, 지정학적 안정성을 두루 갖춘 최적의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상황은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단순한 어부지리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자가 발목 잡힌 사이 확실하게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구조적 전환점이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HBM 없이는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HBM 시장을 한국 두 기업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최소 서너 세대의 기술 격차를 좁혀야 했는데 소재 공급까지 막히니 그 시간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경쟁 관계이도 했던 양국 기업들이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로 손을 잡았습니다. 신해치화학은 한국 내 소재 공급 거점을 확대했고 도쿄 일렉트로는 삼성, SK와의 장비 공동 개발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은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고 한국 기업들에게는 최상급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반도체 주식 매수세가 뚜렷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에 대한 재평가 의견도 늘어났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중일 갈등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 반도체라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멈춘 사이 한국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잭팟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터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 전력 인프라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1조 원대 가스터빈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업계는 계약 상대방을 주목했습니다. GE, 버노바, 지멘스 에너지, 미쓰비시? 답은 한국의 두산에너비티였습니다. 세계 전력기기 시장의 강자들을 제치고 한국 기업이 빅테크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 결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납기였습니다.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스터빈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강자들의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GE나 미쓰비시에 발주하면 납품까지 4, 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1년 안에 납품하겠다고요. 창원 공장의 생산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전환하면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xAI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었습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시장 자체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가격보다 속도가 우선이었고 한국은 그 속도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의 여운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체코 원전 사업을 따낸 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 EDF를 제치고 유럽 시장에 진출한 것이죠. 서방 진영은 한국을 에너지 인프라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발 리스크에 발목 잡힌 경쟁자들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은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업발된 중일 갈등은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동안 진짜 승부는 반도체 소재 창고와 가스터빈 공장에서 결정되고 있었죠. 이 혼돈 속에서 선명해지는 신호가 있습니다. 과거 30년간 작동했던 중국 중심의 아시아 밸류체인이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울 것인가? 아직 답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향은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잇는 새로운 기술 동맹의 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전, AI 인프라. 이 세 영역에서 한국은 이미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를 넘으니까요. 또한 일본과의 협력이 깊어질수록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기회는 언제든 지정학적 위기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좌초하는 사이 기술 격차를 확실히 벌릴 수 있는 시간, 서방 진영이 새로운 공급망 파트너를 찾는 시점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 이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너지는 과거의 질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재편되는 기술 동맹의 중심을 향해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